네, 만약 천재가 타고나는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그들이 우리와 어떠한 부분이 다른지 쉽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뇌이죠. 우리의 뇌는 신경계의 지휘센터입니다. 우리의 의식을 담당하며 우리가 사는 삶을 경험하게 해주는 장기이죠. 뇌는 우리 몸으로부터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의 감각을 입력받아서 이에 따른 출력을 근육에게 명령합니다. 우리의 뇌는 약 1.5kg의 무게를 가지며 860억 개의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이 신경세포는 각각 1000개 정도의 시냅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복잡한 장기이자 살아있는 컴퓨터라고 할 수 있죠. 네, 천재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라면 천재들의 뇌는 우리들의 뇌와 비교해봤을 때 분명 다른 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연구 결과 천재들의 뇌에서는 특별한 특징들이 발견되었죠. 천재 과학자의 상징과도 같은 분이죠.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뇌를 한번 살펴볼까요? 1955년 4월 18일 아인슈타인이 사망했을 때 황당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인슈타인의 사망 당시 부검을 맡았던 프린스턴 대학의 병리학자 토머스 스톨츠 합의 박사는 부검 시 아인슈타인이 죽기 전에 미리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인슈타인의 뇌를 빼내서 240조각으로 잘라내서 보관합니다. 이 사실은 이후에 계속해서 비밀로 붙여지는 가운데 아인슈타인의 뇌의 일부는 뇌 연구가들에게 제공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결과적으로만 본다면 아인슈타인의 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이 밝혀지긴 했지만 아인슈타인의 인격을 무시하는 듯한 하비 박사의 행각 때문에 하비 박사는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고 해요. 그럴 때마다 하비 박사는 과학의 발전을 위한 것이었다고 뻔뻔하게 주장을 했죠. 그럼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뇌는 어떤 점이 특별했을까요? 아인슈타인의 뇌는 생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뇌의 전체적인 무게도 일반인의 것과 비슷하거나 가벼워서 머리 크기와 지능지수는 비례하지 않는다는 말에 산 증거가 되고 말았죠. 하지만 아인슈타인의 뇌는 일반인들의 뇌와 분명히 다른 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뇌의 두정엽이었습니다. 두정엽은 뇌에서 수학 능력과 공간 지각 능력을 담당하는 부위인데 아인슈타인의 뇌 크기가 일반인들에 비해 15%에서 30%가량 컸다고 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던 천재 철학자이자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였던 르네 데카르트의 뇌는 어떨까요? 아인슈타인의 경우와 비슷하게 데카르트 사후에도 황당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의 묘지를 인장하던 중에 그의 두개골이 없어졌던 것이죠. 데카르트 두개골은 이후에 스웨덴 경매장에서 발견되게 되는데요. 덕분에 과학자들이 데카르트의 뇌를 연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데카르트의 두개골을 연구한 결과 뇌에서 언어 기능과 감정, 논리적 사고 등의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일반인의 뇌보다는 크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과학자들이 발견한 이러한 천재들의 뇌의 차이는 확실히 천재들이 일반인들에 비해 더 나은 지능을 가지는 원인 중 하나로 보입니다. 폰 노이만 뇌는 누가 안 가져갔나요? 화장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쉽다. 무섭네요. 근데 이게 뇌가 태어났을 때부터 컸을지 아니면 계속 쓰다 보니까 그 부분이 발달해서 커졌을지에 대해서는 또 의견이 갈릴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근육도 자주 쓰다 보면은 커지잖아요. 뇌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지 저도 않을까요? 약간 후자로 생각을 좀 해서. 그래요? 저도요. 저는 뇌가 그냥 정해져 있는데 뇌의 활성화 부분인 것 같은데 활성화되는 부분인 걸로 알고 있어요. 뇌과학에서 따르면 지금 현재 뇌가 어느 부분에 어떤 작용을 하고 그런 걸 다 이미 파악했다는 뇌지도까지는 있다고 알고 있는데 뭐 잘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더 뛰어난 지능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사회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패널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확률은 당연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 비가 오잖아요. 그리고 번개가 치면은 항상 그 번개를 맞는 꿈을 꿨어요. 소원을 빌었어요. 저 번개 빨리 맞아가지고 내 뇌에 약간 모든 거를 암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빵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맨날 꿨거든요. 다 암기를 하면은 이제 시험을 잘 칠 수 있고 시험을 잘 치면 대학을 잘 가고 뭐 그럼 더 좋은 기회가 펼쳐지겠지? 그 당시에는 맨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천재를 어디까지로 볼 거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폰노이만처럼 정말 압도적인 천재는 아무리 노력해도 되게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기에 천재를 좀 더 폭넓게 본다면 뭐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어떤 분야에 없었던 거를 조금이라도 진보한 사람들을 천재라고 본다면 우리나라 사회나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환경적 요인이 더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머리빨이 되게 컸지만 지금은 그거 외에 커버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봐요. 저는 지능과 사회적 평등이 어느 정도 비례 관계는 있지만 꼭 정비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머리가 똑똑해도 뭐 사회적으로는 좀 사회성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은 뭐 유나 바머라고 유명한 시어도어 카진스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영재고 천재였지만 나중에 좀 안 좋은 길로 가게 돼서
그런 걸 사회적으로 성공시키지 못한 사람이었잖아요. 폭탄 테러범으로 이제 끝났는데 그래서 뭐 꼭 정비례하지는 않다. 그럴 확률이 높지만. 저도 그 사회적 성공을 무슨 기준으로 성공을 볼 거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사회적 성공이라고 하면은 그 척도가 아마 돈일 것 같아요. 돈을 얼마나 버냐가 성공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회적 성공으로 본다면은 그 지능이나 IQ가 그렇게 크게 필요하다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사회성 혹은 뭐 EQ 이런 게 더 요즘에는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인간의 지능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IQ 테스트이죠. IQ 테스트는 인간의 평균 지능 지수를 100으로 설정하고 상대적인 통계, 즉 정규 분포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IQ가 100 미만인 사람은 극소수다. IQ 평균은 120이다 등으로 생각하지만 이론적으로는 평균이 100이니까 인구의 대략 50%는 IQ가 100 미만으로 측정됩니다. 하지만 지능지수의 척도가 선진국을 기준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선진국에 비해서 교육과 사고방식이 다른 후진국에서 측정되는 IQ는 선진국의 IQ보다 훨씬 낮은 평균 80 정도로 나온다고 하네요. 패널분들은 IQ 테스트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수치를 말씀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마크님 빨리 자랑해주세요. 근데 전 이거 사실 저는 노이만님이 처음에 높다고 그래가지고 높은 척 했지만 높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하잖아요 IQ 테스트. 그 결과는 지금 기억이 안 나고 제가 오늘 했어요. 이게 돈 내고 했는데 온라인으로 해서 사실 뭐 어느 정도 검증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132 나왔어요 오늘. 132가 저는 근데 높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높은 편이죠. 그리고 저희 때 저가 학생 때 중학생 때는 쟀던 것 같아요. IQ 테스트를. 그래서 전 기억하고 있는 게 뭐냐면 중1 때인가 중2 때 저희 중학교가 다 검사했어요. IQ 테스트를.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되게 머리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IQ 알려주세요 하니까 절대 안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개인의 그걸 안 알려준다. 그래서 제가 3반이었거든요. 하도 애들이 막 선생님 IQ 알려줘요 하니까 선생님이 아유 알았어 하면서 우리 반이 1, 2, 3반 중에서 제일 높아 하니까 애들이 봐봐 나 100 넘는다고 나 120이야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는 말이 근데 2자리야. 평균이 2자리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됐죠. 근데 사실은 평균으로 치면 아마 되게 90 언저리에 다 비슷비슷하게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IQ 테스트가 교육계에서는 이제 지금은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 그런 적도 있었어요. 옛날에 IQ 테스트를 학교별로 검사를 했는데 선생님이 모르고 시간을 더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IQ가 너무 높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가 되게 영재 학교가 돼버려가지고 막 조사해 보니까 선생님이 시간을 더 줬던 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 지금은 별로 IQ가 그렇게 그 교육이나 애들의 가능성을 판단하는데 크게 기준이 되진 않죠. IQ 테스트 하면 멘사 생각나지 않아요? 멘사? 맞아요. 멘사위원회에서 IQ 148? 그쵸. 그 이상인 사람한테만 클럽 자격증 주는 클럽인데 그 사람들이 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또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클럽도 좀 웃기지 않아요? IQ 똑똑하니까 우리끼리 멘사증 나눠 갖자. 우리 클럽이야. 그거의 용도가 뭐예요? 멘사에? 그냥 자랑 IQ 나 하는 높음. 거죠. 멘사 테스트 자체가 훈련으로 더 좋은 IQ를 얻어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문제 풀다 보면은 연습으로 극복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 사람당 평생 2번의 테스트밖에 못 보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4만 원 내면은 볼 수 있어요. 멘사의 베네핏이 뭐예요? 그냥 IQ 우월성. 높음? 나 잘났다 이런 거 아닐까요? 미국에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저도 멘사 비슷한 거 한 2개 있거든요. 뭐냐면은 그 미국에서는 졸업할 때 언어 소사이티라고 있어요. 미국 전체 전국에서 상위 몇 퍼센트 그 전공의 상위 몇 퍼센트끼리만 들어갈 수 있는 뭐 협회 그런 것들. 근데 그게 이제 정말 성적이 우수하면 그게 날라와요. 이제 들어오라. 그건 돈 내면 들어가는 거예요. 뭐 구분짓기 하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는 뛰어나다 뭐 이런 거. 혹시라도 IQ 테스트에서 지능지수가 낮게 나오신 분이 계신다면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인간의 지능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측정될 수 있는데 학문적 지능, 사회적 지능, 감정적 지능, 운동 지능, 예술 지능 등 여러 가지가 있고 각각의 지능 분야는 또 다른 세부 분야로 나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문적 지능이라고 하면 세부 분야로 분석 능력, 이해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등 여러 가지 분야로 나뉠 수 있는 거죠. IQ 테스트를 통해서 얻은 지능 지수가 높으면 좋긴 하겠지만 인간의 지능을 단순 수치화하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다양한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분야의 두각을 나타낼지는 본인만이 여러 가지 실험과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내가 이 분야를 시도했을 때 나는 정말 재능이 있었구나. 나는 여기에 굉장히 재능이 있네 라고 했었던 분야가 있으신가요? 나폴스님은 수학에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근데 재능이 없다는 걸 깨달았죠.
초등학교 때는 슬픈데? 정말 수학 좋아하고 수학 재밌었는데 이제 뭐 입시하면서 올림피아드나 이런 거 준비하면서 이제 재미가 없어졌던 것 같고 저는 사실 정말 재능이 뛰어나다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대학교 때 교대에서 친구 중에 동기가 그랬어요. 와 오빠는 진짜 내가 본 사람 중에 제일 멍청한 것 같아 이랬어요. 왜 하니까 왜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는 거야 선생님 교수님들한테 왜 그렇게 말하지? 철학을 아예 이해 못해서.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 당시에 약간 그걸 컴플렉스처럼 느끼고 공부를 좀 하는 입장인 거예요. 저는 되게 노력을 하는 입장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판적 사고력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으신 것 같아요. 저희 이거 오로지 그거 방송할 때도 이렇게 콕콕콕콕콕 찔러주시는 것 같아요. 콕콕콕콕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되게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좀 많이 드네요. 아니에요. 콕콕콕콕이어서. 아유 박혀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그 스파게티? 아니에요. 네? 라면 볶기. 이거 잘랐어요. 마크는 유머 재능은 없는 걸로. 아재 개그. 전 재능까지는 아닌데 제가 책을 엄청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 책 진짜 좋아했고 약간 이 정도였어요. 친구 집에 놀러 가면은 저는 걔네 집 책장부터 봐요. 제가 못 본 책 있으면은 그걸 다 꺼내서 읽기 시작해요. 그 친구들이 제가 놀러 오는 거 되게 싫어했어요. 왜냐면 책만 읽으니까. 그때는 약간 활자 중독도 있었던 것 같아요. 길 가면서도 책을 들고 갔거든요. 책을 안 읽는 그 순간이 너무 싫어서 계속 책 들고 댕기고 막 책 갖고 댕기고 막 계속 읽고 막 화장실 가서도 읽고 막 그래서 화장실에 책 쌓여 있고 그랬거든요. 제가 책 없는 그걸 못 견뎌가지고 그런 약간 뭐에 꽂힌 거? 책 읽는 거? 약간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네요. 근데 전 다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책 읽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저는 놀랬어요. 다 좋아할 줄 알았거든요. 저는 책을. 저 싫어해요 책 읽는 거. 책 많이 들고 다니시잖아요. 그건 노력하는 거지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요? 네, 근데 가끔 좋을 땐 있죠. 가끔 이제 와 좀 약간 시선이 튀일 땐 있지만 전반적으로 책을 막 좋아가지고 막 읽고 막 이러진 않아요. 저는 의무감으로 읽는 거지. 저도 딱 그래요. 그냥 한 달에 한 권은 꼭 읽자. 방학에는 한 달에 2권은 꼭 읽자. 이렇게 딱 정해두고 읽어야 해서 읽어요. 전 중학교 때도 도서관 엄청 좋아했고 심지어 친구들이랑 노는 것보다 책이랑 있을 때가 더 좋았던 적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게 또 책의 종류나 분야에 따라서 또 다를 것 같기는 해요.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생각해보면 그때는 뭐 읽어야 한다는 책보다는 읽고 싶은 책을 더 많이 읽었으니까 그게 취미생활같이 느껴졌는데 지금은 워낙 읽어야 할 책들이 많으니까 이게 약간의 의무같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책을 읽다 보면은 또 제가 속독을 했어요. 또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책을 읽는데 애들이 엄청 빨리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이 정도 다들 읽지 않나 했는데 그때 진짜 하루에 책 막 3권씩 읽고 하루에요? 네, 하루에. 음. 소설책 막 이런 거는 진짜 금방금방 읽었거든요. 그래서 속독에 재능이 있었는데 요즘엔 사라졌습니다. 요즘에는 안 하게 되더라고요. 안 하다 보니까 그게 사라졌어요. 저는 재능이 조금 많은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분야에 깊은 재능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다방면에 얕은 그런 재능이 있는 약간 오로지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옛날에 초등학교 때 저는 그 나의 자랑 발표 대회 이런 대회가 있었어요. 저희 학교에. 근데 그 대회를 매번 나가서 5개를 받아왔었어요. 뭐 성악, 리코더, 글짓기, 뭐 언어 뭐 이런 것들요. 근데 그 상들이 다 항상 2등, 하나는 1등 뭐 이런 식이었고 공부도 엄청 잘하는 건 아니었는데 그럼 어느 정도는 했어요. 외국어도 뭐 어느 정도는 다 하는 것 같고 뭐 노래도 어느 정도는 하는 것 같고 근데 한 분야에 깊은 재능이 없고 항상 약간 얕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를 좀 잘하면은 이 재능들이 다 몰빵이 돼서 하나를 좀 잘하면은 나도 좀 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대학생이 되고 이제 되게 많은 것들을 해보면서 느끼는 거는 이런 모든 재능들을 약간 융합하고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은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리고 지금은 여러 가지를 해보면서 나한테 더 어떤 게 더 많은 재능이 갖고 있고 또 어떤 걸 내가 더 즐기면서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테트리스를 굉장히 잘했거든요. 저는 한 번도 이제 연습을 안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 한 게임 테트리스였나요? 우리 때 저는 그게 전국 만등 안에 들었었어요. 연습을 하나도 안 했는데도 이제 그때부터 테트리스를 이제 본격적으로 연습을 하기 시작했고 테트리스도 어떤 조각을 어떤 부분에 놔야 하는 이런 공식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공식들을 외우다 보니까 저는 테트리스를 그 서비스 마감하기 전까지 전국 1000등 안에 들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저는 그래서 저 스스로 공강 지각 능력이
남들보다 좀 뛰어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저는 운전 같은 것도 굉장히 좀 잘하는 편이라서 이게 좀 연결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천재적인 감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너무 신기해요. 공간 지각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은 그냥 아무 때나 던져놔도 이 건물을 보고 이 건물이 왼쪽에 있었으니까 나는 앞으로 이렇게 오면 되겠다? 이거를 머릿속에서 착착 계산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미아가 됐어요. 저는 한 번 온 길은 절대 외우지 않거든요. 길치의 특성이에요. 저는 두 가지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출을 하다기보다는 남들보다 그래도 조금은 잘하는 그런 재능이 저는 두 가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는 정리하는 능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주변을 정리한다기보다는 제가 막 해야 할 게 있으면은 그 해야 할 거를 어떤 식으로 구상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가 머릿속에 그냥 딱딱 잡히거든요. 저는 뭔가 일이 닥쳐질 때 이거는 언제 이렇게 하고 어떤 구성으로 이렇게 하고 이게 머릿속에서 그냥 한 10초 만에 딱 그려져요. 주제만 주어지면. 그런 능력이 좀 뛰어난 것 같고 또 다른 능력은 약간 남들이 원하는 걸 파악하는 능력이 좀 뛰어난 것 같아요. 예로서 이제 제가 뭐 시험 같은 거 보면은 좀 잘 봤거든요. 이제 공부하기 시작하고 나서. 근데 저는 그게 제가 공부를 잘해서 이제 시험을 잘 봤다기보다는 이 교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걸 냈고 어떤 식의 답변을 원할지가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마다 이런 식의 걸 원하겠구나 해가지고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약간 점수가 높게 나왔는데 약간 남들이 원하는 걸 파악하는 능력이랑 정리하는 능력 이거 두 개가 저는 조금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마크한테 소름이 돋았던 게 오늘 카톡을 하는데 제가 마크한테 살짝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그 거짓말이 실제로 마크가 저한테 형 이거 진짜야? 형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형 이래서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저는 진짜 소름 끼쳤거든요. 너무 제 마음을 다 뚫고 있어가지고 마크 사이코패스설. 다시. 그 2대설이 있어요. 2대설 오로지 2대설 마크 사이코패스설 두 번째 노이만 인공지능설. 누가 만든 거죠? 제가 그 설은? 만들었어요. 자, 띠리띠리 시작하시죠.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지능 지수가 높게 측정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 루이스 터머는 IQ 테스트로 지능 지수가 높게 나온 사람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공한 천재로 자랄 확률이 높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를 입증할 실험을 진행합니다. 1920년부터 그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나고 지능 지수가 140 이상 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1,500명을 선정해서 그들의 일생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루이스 터머는 지능 지수가 140 이상이라면 천재거나 천재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들이 일반적인 지능 지수를 가지는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궁금했던 것이죠. 그럼 결과는 어땠을까요? 루이스 터머는 크게 실망하게 됩니다. 지능 지수가 높다고 해서 그것이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 것이죠. 루이스 터머는 실제로 지능 지수가 높았던 천재들은 천재로 남아있지 않았다. 우리가 본 것처럼 지능과 성취도 사회에는 그 어떠한 상관관계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지능 지수가 높지 않은 집단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는데요. 트랜지스터 개발로 유명한 미국의 물리학자 윌리엄 쇼클리가 그중 한 사람이었죠. 네, 자신이 원했던 실험 결과를 얻지 못한 루이스 터머는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지능 지수를 막론하고 성공한 사람 그룹의 부모들은 책으로 가득 찬 집에서 살았던 부모들이 많다고 합니다. 부모들의 학력은 대체로 고학력이었고 언제나 책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네요. 반면 지능 지수를 막론하고 실망스러운 그룹의 부모들은 정반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능 지수가 높고 능력이 뛰어나도 그들이 자라나는 환경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것이죠. 패널분들은 아이들의 성공이 아이들이 자라나는 환경에서 비롯된다는 이런 실험 결과에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저는 동의하고 자라나는 환경이라는 게 그 보통 이제 자라나는 환경 말하면은 가정 교육을 어떻게 시키냐 이런 걸로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가정 교육보다도 약간 어떤 식으로 모범을 보이냐가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제 개인적인 예를 들자면은 저희 아빠가 이제 박사학위까지 받았거든요. 근데 저는 뭐 아빠가 저한테 엄청난 열의를 가지고 뭐 가정교육을 하거나 엄청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그냥 되게 좋은 관계고 친한 관계긴 한데 저한테 뭐 가르침을 주거나 이런 적은 거의 없거든요, 살면서. 근데 제가 이제 아빠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쭉 자라면서 저런 게 당연한 거구나. 저렇게 열심히 사는 게 당연한 거구나가 기본값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무의식적으로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교육의 관점으로 말하면 사실은 이거는 이미 교육계에서는 당연하다고 부겨지는 거고요. SES라고 해요. 그러니까 소셜, 이코노미 스태츠라고 해서 이제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른 학력, 그 다음에 애들의 인성, 관계까지도 다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통계가
결과가 이미 뭐 OECD라든지 뭐 서울, 경기도 막 각종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연구기관에서 다 말하고 있는 증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점점 이런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의 세대에 마크니 말한 것처럼 학위에 따른 부모님의 이제 교육 수준에 따른 그런 불평등이 자녀들의 교육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공교육의 역할이 사실 그런 간극을 좁혀주는 역할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아까 얘기한 그 영재 발굴단을 보면은 그런 게 많이 보여요. 환경에서 나오는 거구나. 정말 부모님들 보면은 자녀한테 되게 관심 많고 집중을 하고 소통하는 게 아이들의 그런 재능을 발견하고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면서 이제 자기가 그 재능을 키워나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영재 발굴단 예시로부터 생각이 난 게 저희 어머님인데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키우셨던 그 방식이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이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아침에 못 일어나잖아요. 학교를 가는데. 근데 못 일어나면 보통 어머니들이 깨우시는데 저는 몇 번 못 일어나면 엄마는 저를 냅뒀어요. 그러면 이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한 10시 이렇게 돼요. 엄마 왜 나 안 깨웠어? 제가 막 따져요. 그러면 엄마가 자, 잘 생각해봐. 지금 네가 엄마는 너를 몇 번 깨웠는데 너가 안 일어났고 너가 이제 못 일어나가지고 학교에 지각을 하면 네가 수업 진도가 늦고 네가 선생님한테 꾸중을 받고 이거는 다 네 인생이고 이제 네가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하셨거든요. 엄마는 제가 뭘 하든 간섭도 안 하셨어요. 그냥 뭘 하든 제가 이거 하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 하면은 항상 지원해 주셨어요. 항상 믿어주시고 그럼 이거 해봐라. 아 그러면 뭐 저거 해봐라.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보면은 되게 많은 걸 했었거든요. 막 성악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 한 3년간 개인 레슨을 받아서 막 KBS 창작 동요제를 나갈 만큼? 근데 제가 갑자기 노래를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나 안 할래 라고 말을 했는데 엄마가 그 순간 바로 그만둬 라고 말을 하셨어요. 학원을 가라고 강요를 한 적도 한 번도 없었고 항상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제 선택에 대한 믿음을 주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응하려고 아니면은 혹은 그냥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내 선택은 내가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인식을 받으면서 자라니까 좀 올바른 방향으로 지금 커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엄마 고마워. 듣고 있어?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 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천에 상관없이 용이라는 유전자가 중요한 건데 지금은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다고 말해요. 왜냐면 개천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용이 자라기 위해서 이제 먹어야 될 양분들이나 이런 것들의 차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사회적으로 이런 불평등과 이런 격차가 사실은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사고방식의 차이는 어떨까요? 천재들과 우리가 사고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을까요? 책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 생각하기의 저자 마이클 미칼로는 천재와 보통 사람의 차이점이 사고하는 방식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통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고민한다면 천재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고민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문제를 효과적이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평소에 심각하게 고민을 한다는 거죠. 만약 우리도 어떻게 사고할 것인지에 대해 집중하고 고민한다면 좀 더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미국의 물리학자이자 폰 노이만의 동료였던 에드워드 텔러는 폰 노이만의 사고 방식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폰 노이만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빠르고 효과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지 궁금해한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문제라고 인식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많은 해결책을 제시했다. 나는 그가 이러한 일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 그가 사고하는 방식에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그는 사고하는 것을 즐겼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깊이 있는 사고하는 것을 매우 고통스럽게 느끼지만 몇몇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에 중독되어 있다. 폰 노이만도 그중 한 명일 것이다. 네, 이렇게 천재들은 평소에 사고하는 것을 굉장히 즐겼는데요. 패널분들은 평소에 사고하는 것을 좀 즐기는 편이신가요? 그러면 평소에 어떠한 방식으로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일단은 혼자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면은 생각하는 그 힘이랄까요? 그런 게 줄어드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용한 카페를 가서 혼자서 왜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내가 이런 행동을 했는데 왜 이럴까? 왜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되었을까? 그렇다면 왜 그건 그럴까? 하고 이렇게 생각에 꼬리를 무는 그런 연습을 하면서 사고력을 기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생각하고 싶은 주제가 그런 게 있으면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 대화 속에서 뭔가 더 다른 방향을 깨닫기도 하고 아 내가 이렇게 생각하네 하고 깨달은 적도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약간 광장으로 나가는 스타일? 생각할 게 있으면 밀실로 가는 스타일이 있고 광장으로 나가는 스타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광장 쪽인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할 때 일단 두 가지로 나누고 싶은데 생각하는 방법과 뭘 생각하는지로 좀 나누고 싶어요.
생각하는 방법은 저는 진짜 뱅글뱅글 돌아요. 그냥 계속 돌아요. 뭐 어디를 산책하는 게 아니라 집에 있잖아요. 집에 거실을 그냥 계속 돌아요.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뭘 생각하느냐면은 그때그때 다르긴 한데 주로 생각하는 게 내가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제가 뭔가 이뤘을 때 제가 성공을 했을 때 그런 거를 되게 많이 상상을 해요. 혼자서. 그거를 거의 맨날 하는 것 같아요. 몇 년째. 근데 그게 제가 막 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막 떠오르면서 그냥 생각하는 것 자체가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그 약간 습관 같은 것 같아요. 저한테는. 약간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되게 행복해요. 스스로. 그 옛날에 그런 책 있잖아요. RBD. 꿈꾸는 RBD. 다락방. 그렇게 하면 이제 정말 꿈꾸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마크님은 이제 이루셨나요?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는 다 이뤘어요. 오, 효과가 있네요. 저는 그 생각이라는 게 뭐 스파크형이 있고 꾸준히 노력을 해서 하는 형태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순간이 찾아오는 게 뭐 혼자 책을 읽을 수도 있고요.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거나 뭐 술자리에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혼자 사색을 하다가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딱 생각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랬을 때 그걸 놓치지 않고 일단 적어놔요. 일단 에버노트에 적어놓은 다음에 좀 이제 글을 쓰면서 그거에 관련된 공부를 하거나 이러면서 약간 좀 구체화시키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천재들도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해요. 전설적인 발명가 니콜라 테슬라는 매일 밤 자신의 발가락을 100번씩 마사지했다고 합니다. 이 마사지가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테슬라는 자신의 뇌세포가 자극이 되어서 사고력이 향상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20세기에 가장 논문을 많이 쓴 수학자 중 한 명인 폴 에루데시는 하루 20시간을 수학에 집중하기 위해서 아주 위험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바로 각성제인 암페타민을 복용했던 거죠. 천재 과학자 중에는 이처럼 특이한 습관을 가진 사람이 많았는데요. 뉴턴은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 금욕을 했다고 하네요. 피타고라스는 콩을 절대로 먹지 않았고 벤자민 프랭클린은 매일 나체인 상태로 차가운 공기 목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패널분들은 평소에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편인가요? 노력을 하신다면 주로 어떤 방법을 많이 사용하시나요? 전 특별히 사고력을 위해서 따로 노력은 하진 않는데 그 천재들이 생각하는 방식은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폰 노이만도 유대인이잖아요. 사실 천재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을 보면은 유대인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도대체 아이들을 교육시키는가? 그래서 막 유대인 교육법 막 이런 거 연구하기도 하고 유대인들이 많이 쓰는 하브르타라는 도서관이 있거든요. 이거를 되게 분석하고 막 그런 연구한 책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분명히 뭔가 사람의 어떤 그런 재능이라든지 사고력을 깊이 있게 끌어내는 방식은 따로 있는 것 같긴 해요. 연구를 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저는 딱히 사고력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라고는 없는 것 같아요. 앞서서 제가 뭐 생각에 꼬리를 무는 그런 생각 방법을 혼자서 연습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뭔가 사고력을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자문자답이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답이 나오고 스스로 발전하는 모습이 좋더라고요. 평소에 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놓으면 그 당시 상황이 닥쳤을 때 더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좀 많은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사고력을 위해서라고 하면은 책을 읽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좀 더 다양한 배경 지식이나 다양한 정보들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요즘 되게 교육에서 창의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창의성이 어떻게 발현되느냐라는 게 단순히 제가 말했던 것처럼 아까 스파크처럼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많은 기본 지식이 있어야 스파크가 튀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각에 관한 생각이랑 아니면 생각의 탄생 아니면 오리지널스 이 세 가지 책을 본다면 좀 더 여러분들이 사고력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책을 아까 싫어하지만 불구하고 사회과학책이나 이런 인문책들을 계속해서 읽는 이유가 저의 사고력을 갈고닦기 위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책을 읽는 것 같아요. 저도 동의하는 게 사고력이라는 게 능력이잖아요. 근데 그게 뭐 선천적으로 타고난 사람도 있겠지만 후천적으로도 길러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뭐 사고력을 위해서 막 노력을 하거나 이런 건 없는데 저도 책을 많이 읽어요. 책을 많이 읽으면서 다양한 지식들을 접하게 되면서 제가 보는 세상이 넓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레 사고하는 그 범위도 넓어지면서 그 사고력이 향상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두뇌가 아주 뛰어났던 폰 노이만의 업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폰 노이만은 수학, 물리학, 화학, 컴퓨터공학, 통계학, 경제학 등 수많은 분야에서 활약했으며 일생 동안 150편의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그중 순수 수학이 60편, 물리학이 20편, 응용 수학이 60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폰 노이만의 업적은 다양한 분야에서 정말 많은데요. 그중 대표적인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폰 노이만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폰 노이만 구조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현재 알게 모르게 이 폰 노이만 구조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가 컴퓨터 혹은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CPU는 뭐고 메모리는 몇 기가이고 OS는 윈도우인지 안드로이드인지 아니면 iOS인지 이렇게 따져보고 구매를 하잖아요. 이러한 구조 자체를 폰 노이만이 최초로 제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 소개드릴 업적은 생애를 다룰 때 말씀드렸었는데요. 원자폭탄 개발을 위해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가했던 것이에요. 노이만은 여기서 원자폭탄의 가장 핵심 기술인 고폭발성 렌즈를 개발하는데요. 이 렌즈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의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 펜맨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노이만의 다른 업적으로는 경제학과 관련해서 그 유명한 게임 이론을 최초로 정립한 사람이었습니다. 게임 이론은 간단하게 말해서 각자 개인이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모두에게 최선의 결과가 나올까? 라는 주제를 다룬 이론인데요. 노이만은 모든 이득의 합계는 0이다 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각자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는 말년에 인공지능과 인공생명에 관한 초기 연구를 남겼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가 살아있다고 느끼지만 우리 몸을 아주 작은 단위에서 본다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것은 살아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이만은 과연 살아있는 건 무엇일까? 라는 질문에 고민을 했고 더 나아가서 자기 복제에 대한 수학적 분석을 해서 DNA와 RNA 존재를 최초로 예견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폰 노이만의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폰 노이만은 1930년 첫 번째 결혼을 할 때 가톨릭 세례를 받기는 했지만 평생을 열렬한 불가지론자로서 살았습니다. 폰 노이만의 친구였던 에드워드 텔러는 노이만이 화가 나서 상대방에게 저주를 퍼붓고 싶을 때마다 겨우 참아내고는 자신이 화를 내지 않았으니 지옥에서 살 시간을 수백 년 덜었다고 이렇게 농담하곤 했다곤 합니다. 사후세계에 존재하는 지옥을 비꼬았던 거죠. 평생을 불가지론자로서 살았던 폰 노이만은 1955년 방사능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치명적인 췌장암에 걸리면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암에 걸린 이후 폰 노이만은 죽음에 관해서 엄청난 공포와 통증을 겪으면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고는 그 뒤로 로마 가톨릭을 굳건하게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톨릭에 귀의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파스칼의 내기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고백했는데요. 파스칼의 내기란 쉽게 말해서 하느님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확실하게 증명을 할 수 없다면 믿는 것이 믿지 않는 것보다 낫다는 기독교적 변증론이죠. 폰 노이만의 친구인 헤르만 모르겐슈테른과 에이브러햄 피아스는 그가 평소에 완전히 불가지론이었다고 말하며 그가 계속 건강했다면 계속해서 종교에 회의적이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주제를 통해서 천재성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와 진정한 천재였던 폰 노이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께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슬기로운 지식 한 잔에 취하세요. Cheers. toujours madame madame mais mon cœur toujours madame madame avec un café avec une baguette marchant sous la tour Eiffel